자, 이제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안가로 6번에 보면 중개 대상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요. 별표를 하나만 하세요. 중개 대상의 권리 별표 하나만 하시고요. 그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잠깐 좀 살펴보는데 일단 제목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중개 대상인 권리. 자, 일단 권리를 먼저 좀 우리가 볼게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리에는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셔야 될 권리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만 아시면 돼요. 권리 중에서는요. 그러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고요. 물건 할 때 쓰는 물자잖아요. 채권은 사람 인변에 이렇게 이제 쓰는 권리가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물권은 물건이 있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걸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물권에는 소유권이 있고요. 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언급했던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물권에 들어갑니다. 채권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채권이냐면 이제 한자로 보면 사람 인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채권은 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물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이제 어떤 21살 먹은 여자애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채업자가 뭐예요? 돈 빌려준 사채업자가 뭐예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채권자. 그러면 돈 빌려간 아이는 채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채권인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돈 빌려주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채권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에 들어갑니다.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왜 채권이냐면 내가 집을 하나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집을 하나 빌려줘.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물건이 없어도 임대차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임대차 계약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집이 없는데 집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계약을 하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집이 없어. 근데 내가 집을 빌려줄게.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있다 없다만 이렇게. 있다. 자, 왜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어. 분양권 같은 거를 다 이제 지면 그때 빌려줘도 되고 또 이래도 되잖아.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임대차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를 해? 집을 사서 빌려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집을 빌려준다고 약속한 사람한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권리가 이런 권리들이 있대요.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의 득실 변경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득실, 그러니까 얻고 잃고 변경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득실 변경되는 과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즉 계약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한번 실제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땅이 하나 있어요.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갑은 소유자잖아요. 그죠? 갑 소유. 그러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건이니까. 근데 갑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갑의
이제 그 배우자 안 계시고 아들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갑다시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돼? 국고로 이렇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아들한테 상속되나요? 아들한테 상속되죠? 그럼 아들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 받아요? 상속받죠? 상속받아. 자, 그러면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 사례에서 득실이 지금 이루어졌죠? 이 사례에서 득실이 이루어졌잖아. 물권의 득실이 이루어졌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상속. 그러면 누가 득, 누가 실? 갑 다시가 득, 소유권 득. 갑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실했죠. 그럼 이 과정이 득실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의 규정이겠어요? 아니면 법률 행위겠어요? 얘가 자식이라서 상속받았대. 자식이라서 상속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얘가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이거를 받는 거야? 규정 때문에 받은 거잖아. 우리 민법 규정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에는 중개하는 사람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뭘 개입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죠? 여기에서 개입한다는 거는 어떤 말이에요? 죽여줄게 이런 말밖에 더 돼? 그죠? 여기서 개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인죄니까. 그럼 여기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개라는 개념은 법률의 규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개입할 수가 없잖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득실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갑다시가 이제 이 토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자 맞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팔은 거야. 매매를 한 거야. 그리고 등기 넘겨줬어요.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요 사례에서도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득실이 이루어졌잖아. 득실이. 맞죠? 그죠? 그럼 득실이 이루어졌으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과정에? 매매하는 과정에. 매매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매매는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여기에는 중개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에게 뭐 했냐면 임대차를 해준 거야. 임대차. 빌려줄 수 있죠. 토지도 빌려줘도 되잖아. 그러면 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얘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죠? 임차권, 이 임대차 하면 얘가 결론적으로 임차권을 얻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임차권을 득하고 얘가 임차권을 실하게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임차권이라는 채권도 말하자면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권과 무슨권이 있는 거죠? 물권과 채권이 있고요. 그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권리는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권리는 중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를 보고 파악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인이 뭐일 때에는 규정일 때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원인이 뭐일 때는요. 행위일 때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우리 별 1개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2번에 내려가시니까 중개계약이다 이런 말 이제 써 있어요.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은 이제 어떤 말인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중개계약은 자,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이 도대체 뭐냐? 중개계약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줄여서 이제 개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의뢰인이 있는데 이 의뢰인은 어떤 의뢰인이냐면 어떤 물건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물건을 팔고 싶은 거야. 매도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개공한테 이 물건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거 좀 팔아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팔아 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팔아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얘 보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팔아 달라는 거예요? 팔아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개공이 당연히 팔아 드려야죠. 당연히 팔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몇 동 몇 호신데요 하고 이 물건을 접수를 한 거야. 팔아주겠다는 의사로 접수를 한 거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법률용어로 한번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팔아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사를 이 사람에게 전달을 했죠. 예, 그러면 하나의 무슨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뭐뭐 해줄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한 거는 팔아주려고 아니면 안 팔아주려고? 팔아주려고. 그럼 이게 무슨 의사표시라고 보면 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잘 봐요. 얘가 희망하는 건 매도라는 결과를 희망하잖아요. 뭘 파는 거. 근데 얘가 희망하는 건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은 아닌 거야? 매매 계약은 아니잖아.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해야 그게 매매 계약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그럼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해?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죠? 네.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의 계약을, 법률 관계를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대. 이 두 사람을. 네? 개공과 의뢰인, 의뢰인과 개공. 자, 앞으로 그러면 개공하고 의뢰인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개공 먼저 쓸까? 아니면 의뢰인 먼저 쓸까요? 네? 자, 우리 손님이 왕이에요? 아니면 개공이 왕이야? 손님이 왕이니까 의뢰인 먼저 씁시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의뢰인과 개공 간의 법률 관계를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개공은 물건을 하나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열심히 중개 활동을 해가지고요. 중개 활동을 해서 얘가 누구를 찾아내줘야 돼? 매수인을 찾아줘야지. 예, 그래서 이제 매수할 의뢰인을 한 명을 찾아서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되겠어? 소개시켜줘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말하자면 이렇게 연결을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둘이 무슨 계약을 하는 거죠? 매매. 그럼 이 매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이 되는 거야. 거래 계약. 네. 그러면 이 둘 간에 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된다고요? 거래 계약. 그러면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달라?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의뢰인과 개공 간의 법률 관계고, 거래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그 관계예요. 이건 개공의 시각에서 말해야 돼요. 개공 입장에서 보면 얘도 뭐고 얘도 뭐야? 의뢰인 대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계약이다? 거래 계약이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거래 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거래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 중에서요.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 중에서 어느 것이 선행 계약이에요? 먼저 오는 계약이야. 중개 계약이 먼저 오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오는 게 무슨 계약이야?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36페이지. 이제 맨 위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제목에다가 전체 밑줄 내지는 형광펜 여러분 있으시면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체결한 중개계약의 효력.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개공이 등록을 하고 개공이 되어야 합법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무등록인 개공인 거야. 등록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럼 등록 안 한 자와 얘가 한 계약도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등록 안 한 자하고 의뢰인이 한 계약 자체가, 이 중개계약 자체가 유효, 무효. 그러니까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 계약. 그러니까 여기가 무등록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개계약 유효, 무효. 무효라고 해야 돼. 왜 무효라고 해야 할까요? 왜 그건 효력이 없다고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봐요. 얘가 무등록인데
이 계약을 유효하게 해주면, 그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그죠? 그 결과물인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래?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근데 얘는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려고 공부해? 그냥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공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이 중개계약 자체는 뭐다? 무효다라고 하셔야 돼. 이건 합법적인 개공만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 법적 성질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거는 또 차례별로 또 차례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제목들만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맨 밑에 판례 제목에 보니까 중개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런 말 되어 있죠. 그것도 제목에다가만 한번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중개계약은 맨 밑에 판례 제목,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 위임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위임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받아들였을 때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위임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위임계약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우리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이기 때문에 유상이라고 하는, 예외적으로 유상 위임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해가지고 거기도 판례 제목에 보면 유상이고 쌍무계약에 뭐 들어간다 이런 말 되어 있죠. 거기도 제목에다가 채색만 하나 해주시고요. 그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개공이 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한다는 거죠. 유상. 그죠? 유상이라는 건 대가를 받고 해준다는 거야. 개공은. 왜냐면 상인이니까. 그쵸? 그리고요. 이 행위 자체가 쌍무에 들어간다. 이 쌍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 민법에서 이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갔는데, 쌍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개공한테는 중개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쌍무에서 의무가 얘한테 완성의 의무는 없어요. 완성의 의무는 없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 같은 거는 있어.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의무라든지 선관주의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얘한테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나중에 얘가 뭐 하게 되면, 이 의뢰인을 소개시켜서 얘가 뭐 하면, 거래하면 얘가 얘한테 뭐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보수를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도 의무가 있고 얘한테도 의무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중개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개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중간 넘어가서 중개행위의 주체인 참여 개공의 수가 혼자면 단독 중개 계약, 그다음에 2명 이상이면 공동 중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 유형만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십시오. 뒤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마를 잡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면 중개 계약의 종료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계약은 종료되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계약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종료되어지는 사유가 중간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계약의 해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 집 안 팔래요. 나 이거 안 팔아줄래. 이런 해지의 의사, 또는 그 중개의 목적물인 중개 대상물이 멸실이 되면 더 이상 중개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우리 그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공이나 혹은 의뢰인이 사망했거나 해사는 이제 우리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때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매도인이 개공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집을 팔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가족들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팔면 안 되겠어요. 어제 판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그럼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중개 계약은 뭐 되는 거예요? 해지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개공이 의뢰인한테 이제 물건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 개공이 다음 날 다른 이렇게 좀 다른 걸 하나 받아서 뭘 받았냐면 빌라 이제 한 18세 정도 되는 빌라를 건축한 건축업자가 이거를 한 달 안에 분양을 좀 해달래. 그래서 한 채 분양해 주는데 1,000만 원씩 주기로 하고요. 18채니까 1억 8천을 줄 테니까 당신한테 독점으로 줄 테니까 이거 분양해 달래. 그러면 이런 거 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올인해야 되니까 개공이 이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제가 어제 이거 팔아드리려고 접수를 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팔아드리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그럼 내가 지금 급해서 못 팔아드리니까 이 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매도인한테. 응? 다른 집에다 내놓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집에다가 내놓으세요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내가 이걸 꼭 팔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팔을래요 해도 되고 여기서 안 팔아줄래요 해도 된다고. 그럼 그게 바로 쌍방간에 뭐 하는 거야? 그냥 해지해버리는 거야. 계약 자체를. 그러면 그냥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지 뭐. 이해되죠? 네,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용어에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밑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제2조 2호의 용어의 정의상 공인중개사라 함은 거기다 채색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밑줄 해도 되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라고 정의한답니까? 취득한 자. 거기다 우리 쭉 한번 밑줄 내지 채색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봐주시고요. 공인중개사는 뭐를 뭐한 자라고 정의한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간단하게 정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무슨 자격을 말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 우리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뭐에 합격해야 돼요? 시험 합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그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 교부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좀 정리해 볼 거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령. 그럼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면 누구 딱 생각나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고요.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는 누가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우리 여기 강남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번에 붙었어요. 우크라이나 분이. 근데 그분은 그 외모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고려인. 고려인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른다 그러는데 아무튼 불러.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 잘해요. 잘합니다. 특히 어디 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시는 경향이 많으냐면 그 중국 교포들이 좀 잘해요. 그 중국 교포들이 왜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잘할 것 같아요? 중국 교포들이
이 공부를 하면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하는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한자 때문에 그래요. 한자 때문에. 한자 때문에. 그래서 학개론이니 뭐 민법이니 뭐 모든 우리 과목에서도 대부분 다 한자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이해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수월하게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그 모든 용어 같은 것들이 한 80% 이상은 다 한자어로 구성이 되니까 그 한자어에서 많이 알면 공부하시는 데 되게 이득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성별 뭐 이런 거 제한 당연히 없죠. 이런 거 제한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시험 응시 부적격자가 있어요. 부적격자. 시험을 볼 수 없는 자가 세 사람이 있고요. 요거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시험 못 보냐면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가 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못 봐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시험에 볼 때 부정행위라는 것을 하고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역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행위라는 건 우리 시험 볼 때 누구 것만 봐야 되는 거죠? 자기 거. 근데 옆에 것과 보고 뭐 이러면 아니면 뭐 컨닝페이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부정행위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못 보고 3년. 컨닝하다가 걸리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5년. 그럼 뭐가 더 큰 거네? 컨닝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는 더 이제 뭐가 있냐면 기취득자. 기취득자가 뭔 말이에요? 기취득자가 뭔 말이야? 이거 한자어잖아요. 기자가 이미 기자거든요. 그 이미, 그러니까 이왕 이미 뭐 한 사람, 취득한 사람은 시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시험 보면 안 된다고. 왜 안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인데 시험 보면 왜 안 돼? 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야?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취득한 사람이 시험을 보는 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시험장에 가서 어떤 긴장감을 맛보고 해서 시험 본다. 그런 거 괜찮아요? 안 되지. 그 긴장감을 왜 시험장에서 맛봐? 그죠? 그런 건 변태. 그죠? 그럼 긴장감은 딴 데서 맛봐야지.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뭐 놀이기구 이런 데서 맛봐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누가요? 이미 취득한 사람은.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람만 시험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도 볼 수 있나요? 사람만. 법인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법인은 볼 수가 없어? 법인이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는 사람, 즉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자연인 하나입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개념과 좀 이따가 배우는 개념이 약간 헷갈려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뭐 자격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뒷장 넘기세요. 40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별표를 하나만 해주시고요. 용어로 봤을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요. 정의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등록한 자. 그거 우리 한번 채색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칠판을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등록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등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자는 한자로 오를 등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등산, 오른다 이런 뜻이고, 록자는 기록할 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올려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올려 기록하냐면 대장에
기록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장은 등록대장을 말하겠죠. 그러면 뭐를 기록하는 거냐? 뭘 기록하냐면 내가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뭐를 올려줘야 돼? 내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올려주려면 말하자면 그 등록 받으려면 대장에다가 나의 뭐를 올려야 되겠어? 나의 뭐?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민등록번호도 이름 들어가야지, 이름. 그래서 나의 뭐하고요? 성명하고 주민넘버 같은 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뭐가 들어가냐면 명칭이 들어가요. 이 명칭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이 자라는 말은 이 자하고는 좀 다른 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쓰일 때 자라고 할 때는 자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인도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어요. 그럼 법인은 명칭을 등록하고 자연인은 성명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잠시 후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종별이라고 그래요. 자, 종별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개공의 종류, 개공의 유형을 말합니다. 자, 그럼 개공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연인인 개공, 즉 개인인 개공이 있고요. 어떤 개공도 있다 그랬죠? 아까 법인인 개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인은 다시, 개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부칙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법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다가 붙여주는 걸 부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언제부터 있었었냐면요. 이 공인중개사가 1985년에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1회 시험이 있었다고. 85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85년부터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객주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객주가 삼국시대 때부터 유래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게 말하자면 85년부터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뭐 소개영업자에서부터 중개업자 뭐 이런 표현들 썼었을까? 옛날 말로 하면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신들은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한다고. 왜 못하냐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는 권리, 이왕의 권리,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이왕의 권리를 기득권. 그럼 이 saram들은 기득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제도에 속해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격은 없는 사람일까요? 즉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 자격 없지만 등록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럼 다시 질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다 아니면 줄어든다? 줄어들죠. 왜 줄어들겠어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현재 지금 9,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계시는데 서울에 한 8,000분 정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요. 1년에 한 1,000분 정도씩 돌아가세요. 1년에. 그러면 지금 몇 명 살아 계신다고? 9,000명. 자,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다 돌아가시겠어? 앞으로 9년에서 10년이면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종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이 필요가 없잖아. 이 종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뭐하고 뭐만 남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활발하게 중개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연세가 고령이에요. 대부분 다 70, 80 이렇게 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 종별이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기득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개공이 된 거야? 시험을 통해서. 시험 합격자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다고 그랬죠? 85년부터. 초기에는요,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뽑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뽑았을까? 많이 뽑았어. 막 3만, 처음에는 막 6만 명, 3만 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 자격이 오래됐잖아요. 이 자격이 지금 시행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년 정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수가 계속해서 순증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공인중개사를 1년에 10,000에서 2만 명을 뽑아도 공인중개사의 말하자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향후 20년 정도부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 나이가 한 뭐 20대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한 40 정도 돼서 이 자격은 굉장히 희소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이런 자격을 따놓으면 굉장히 좋은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그거 뭐 아무나 다 있는데 그거 따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런 자격은 굉장히 오래된 자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격은 희소성을 갖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그 10만 명, 20만씩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죽는 사람이 앞으로 신규로 나오는 사람보다 더 이제 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종별과 요 종별은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라고. 그다음에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아주 자연인. 이건 이제 한자로 공인중개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2명 이상이 2인 이상이 회사를 만들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려고 하는 회사겠어요? 중개업 하려고 하는 회사야.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자, 누구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이니까 명칭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회사의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 거. 그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등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자격이 있는 2명이 가지고 있는 거야? 회사가. 즉,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 이 관계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2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등록 요건이야.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등록은 법인이 갖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죽었어. 이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막바로 소멸이 될까요? 아니면 등록은 계속해서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 왜 살아있어? 왜 살아있지? 등록을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구야? 법인이 갖고 있잖아. 회사가. 근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 사람이 죽었지. 그러면 역시 등록은 그대로 유효한 거야. 그 대신 회사에서는 뭐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을 뽑아서 2명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맞춰줘야 돼. 이걸 등록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지체 없이 맞춰주면 돼.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등록은 유효한 거야. 2명 다 죽었으면 어떡해? 안 없어져. 사람이 죽은 거 갖고 없어지진 않아. 자, 다 같은 차 타고 가다 같은 차 타서 죽었어. 둘 다 같은 날. 그럼 어떻게? 2명 다 뽑으면 되지. 아까는 1명 뽑았고 이번에는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등록은 유지돼요. 그럼 여러분 누가 뽑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그 회사에 이 2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직원들 뽑으면 되겠지. 그죠? 근데 못 뽑으면
등록은 나중에 취소가 돼요. 그거는 소멸이 아니라 취소라 그래. 관청에서 취소시킨다고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이 사망하는 것처럼 회사가, 즉 법인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두 자로 해산이라고 얘기해요. 해산. 그러니까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자, 이번에는 뭐가 해산했어요? 법인이 해산한 거야. 그러면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그냥 소멸이야. 즉시 소멸.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예요. 얘를 부를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법률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급은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법률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를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소속공인중개사. 회사의 그러니까 상법상의 용어로는 사원이나 임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공인중개사법의 용어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부르는 말이고, 이 회사라는 말은 상법에서만 쓰거든요. 그러면 사원하고 임원은 무슨 법상의 용어예요? 상법상의 용어인 거야. 예, 자, 그러면 사원이라는 말은 줄여서 이제 정식 용어가 무한책임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임원은 우리가 임원이라는 말 그대로 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 있죠? 예, 주식회사는 드라마 보세요. 주식회사에서 높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임원이라고 그래요. 임원. 그런데 우리가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이런 회사가 있어요. 상법상에. 그런 회사에서 높은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원은 그 준말이야. 그러니까 회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얘네를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부르고? 소공.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법인에서 개공은 누가 개공인가요? 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의 개공은 누가 개공인 거야? 그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회사를 개공이라 그러는 거야. 즉 법인이 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공의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개공의 종류.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예, 요거 우리 별표 하나만 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하고 책임 쪽에 41페이지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의무는 뭐를 해야 하는 거, 뭐 지켜야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그걸 안 지켰을 때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여백에다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예, 거기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의무는 뭘 해야 하는 거, 그런데 책임은 이거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이런 거가 알아야 상식이 있다 그래요. 자, 의무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따라붙는 일이 뭐예요? 책임. 자, 그러면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술 먹고 운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될 의무가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지만 몇 명은 술 먹고 운전하지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웠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책임에는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대. 자, 세 가지 책임. 첫째,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응? 사람 치웠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치워가지고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줄줄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병원으로 옮겨야지. 그럼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뭐 내라고 그래요? 돈 내라고 그러지. 그럼 돈 누가 내야 돼? 그 다친 사람이 내야 돼? 아니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내야 돼? 그 운전한 사람. 네, 그걸 우리 민사 책임이라 그래요. 돈 물어주는 건 민사 책임. 돈으로 물어주는 거. 네. 그럼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지. 당연히 내가 술 먹고 사고 쳤으니까. 그럼 경찰이 오면 이제 경찰이 당신 술 먹었지? 하고서 뭐 하라고 해 이제?
불으라고 할까? 그럼 불어야 되지. 불었더니 이제 뭐 0.14가 나왔어. 만취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람도 지금 누워 있고 0.14가 나왔어.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형사상으로 징역을 가거나 혹은 벌금을 내. 이걸 형사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0.14 나왔으니까 면허 어떻게 되겠어? 면허 취소되겠죠? 면허 취소되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거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해드릴게. 의무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켜야 하는 일. 지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책임. 책임에는 몇 가지 있다고요? 3개.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민법 선생님은 요 얘기만 합니다. 민사만. 예? 민법 선생님은 그냥 민사니까 민법이니까 민사만 얘기한다고. 이해되죠? 예. 근데 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해? 형사하고 행정상의 얘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100% 요것만 나오는다고. 근데 우리 2차 과목에서는 다 요런 것들을 물어봐. 처벌받는 거. 어떻게 처벌받냐 이거. 예. 그러니까 2차에서는 포인트가 요쪽이 포인트야. 1차에서는 얘가 포인트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혀 그 중요한 그 포인트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권리 그리고 그 권리 위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개념만 아시면 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기를 위하여 뭔가 주장하고 뭔가 이렇게 갖게 되는 힘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권한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말고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뭐 이렇게 뭘 주장하고 그러면 이건 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에서 권리가 가장 많은 사람인가요?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왜 권한이 많은 거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그렇죠? 타인을 위하여 주어진 거지 법이. 그러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권한은 아닌 거죠. 그런데 대통령 중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잘못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은 우리가 역사가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심판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밑줄만 한번 좀 칠게요. 내용은 그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요. 그 딱 중간에 보면 첫째라고 되어 있는 확인 설명과 관련하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물건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대. 그 다음에 좀 내려오다 보면 둘째, 두 번째 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 그래. 이거를 신분증 제시 요구권. 이것도 일종의 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네 번째는 우리 필요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런 걸 영어로 이제 에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개공의 권리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협회 설립권과 보수 청구권. 나머지는 다 권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5번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그 중개보조원에 앞서서 그 뒷장을 잠깐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 나와 있죠.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따옴표된 부분 전체적으로 다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소공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까지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앞장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43페이지. 거기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중개보조원은 네 번째 줄에 보면 따옴표 대부분 역시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얘는요? 자격이 없다. 그럼 이제 얘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공한테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취업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소속은 되어 있어야 돼? 아니면 소속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지. 얘도 소속인데 차이점은 뭐야? 자격의 유무. 그러면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얘는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얘는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인에서 계약서는 누가 써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써야지. 그렇죠? 왜? 얘네는 못 써. 얘는 왜 계약서를 못 써?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써야 돼, 계약서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소공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소공이 꼭 법인에만 소속돼야 돼? 아니면 개인에 소속되면 안 돼? 자, 다시. 소공이 꼭 법인에만 소속되는 게 아니라 개인인 개공한테도 소속되면 돼, 안 돼? 돼요. 개인에 취업하면 되잖아. 그러면 개인에서는 얘도 계약서를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의 업무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보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렇게 돼요. 근데 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가 보조원인데 왜 보조가 안 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 안 돼.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업무만 보조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단순 업무만 보조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돼. 그죠? 단순 업무. 그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소공은 단순 업무 보조하면 돼요, 안 돼요? 소공이 단순한 업무 보조하고 하면 돼, 안 돼? 해도 관계없어.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게 주된 업무. 그 대신 중개보조는 이런 주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거의 매년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로 가보시냐면 4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고용인이라는 용어 나왔잖아요. 그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 둘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이냐면 소속공인중개사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소공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합니다. 소공, 이렇게.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 준말 플러스 누구까지요? 중개보조원까지를, 그렇죠?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대? 고용인이라고 부른대. 그럼 고용인은 누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고용인이 되는 거야? 자, 고용인. 내 고용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 고용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가 누구죠? 개공이지, 개공. 그러면 고용인은 누구한테 고용되어진 사람들? 개공한테 고용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대신 차이점은 얘는 자격이 있고 없고, 자격 있고, 얘는 자격이 없고, 얘는 계약서를 대신 써줄 수 있고, 얘는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뭐 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어. 그죠? 예. 근데 지금 당장 뭐는 안 돼. 소공은 안 돼. 그럼 만약에 자격을 땄어.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 될 수 있어? 소공도 될 수 있고 개공도 당연히 될 수가 있지. 그리고 법인인 개공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나 없나? 있지.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2명 만나면 되죠. 그죠? 네, 얼마든지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이 46페이지인가 그럴 텐데 그 46페이지의 8번 용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요것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등자가 붙었잖아요. 등자. 네, 그러면 이 앞에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니 봐요. 등이니까 앞에 당연히 누구는 들어가겠어. 개공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포함해서 등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애들 누구? 그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고용인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그죠? 고용인. 네. 이 고용인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잘 생각해봐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은 제외하는지. 포함해야지. 예,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소공이고 나아가서 뭐예요? 그 고용인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고용한 건 누가 고용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법인이 고용한 거지. 그럼 얘네들은 월급 타가나? 타가지. 누구한테? 법인에서 회사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도 종업원이에요. 오너 겸 종업원이잖아. 그럼 월급 타가 안 타가? 타가잖아요. 어디서 타가? 회사에서 타가잖아. 똑같은 맥락이지 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그리고 여기에는 사원 또는 임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그 말을 뭐라고 부른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른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등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지문들이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모두 중요한 단어들에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등자가 붙으면 모든 사람들을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하나만 좀 이렇게 복습해 주세요. 뭐 하나만 복습해 주시냐면 오늘 배우는 거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중개와 중개업 있잖아요. 그죠? 중개와 중개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예? 중개와 중개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것만 안 놓으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잊어버리셔도 다 배우면 되는데 중개와 중개업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반드시 써먹어야 되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